자, 계약 총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들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일단 조문을 확인하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목적 달성이 불능인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그럼 계약은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여기서 플러스 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반면에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어. 이때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익 배상과 이행익 배상이 있는데,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내익 배상이고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된 경우엔 이행익 배상입니다. 이 실내익을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행익은 계약이 유효해. 그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 이걸 이제 이행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 조문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선의무과실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이행이익을 한도로 실내익을 배상해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도 계약은 성립해서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계약 면적이 원래 면적이 미달해. 수량 부족이죠. 그리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수량이나 면적을 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수량이나 면적이 부족해.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근데 요거는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한다든가 137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특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목적물을 넘겨주는 사람. 근데 이게 이미 멸실에서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죠. 반면에 넘겨받는 사람, 매수인, 선의무과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겨. 이게 요건이죠.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것,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것, 특히 상대방 선의무과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익을 배상해라.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법원도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535조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요거 계약을 교섭하다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여기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했으니까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당연히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 무슨 책임이 생긴가? 우리 대부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방이 계약을 교섭하다가 상대방의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말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혔다면 그게 바로 불법행위가 된다. 자, 그때 손해는 상대방의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될 거다라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 요거에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포함되는 거, 계약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계약 이행에 들어간 비용, 그건 손해배상에 들어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제안서, 전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신뢰손해 한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보통 부르죠. 요거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신뢰손해 한정이 되고 단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기 위자료죠.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 중에서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자, 동시항변권이 뭐예요? 보통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채무는 공평원칙상 동시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항변, 뭔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 매도인이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한다. 매수인은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못 주겠다.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예를 들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자, 이런 동시항변권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 첫째, 양당사자에게 동일한 하나의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원인, 별도의 약정, 보통 특약이죠. 이 특약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죠. 또 동생관계에 있는 채권, 동생관계에 있는 채무가 양도 인수되더라도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당연히 항변권은 존속하게 되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채무가 불능이 돼서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 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가 돼요. 특히 세 번째 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반면에 당사자가 경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계계약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항변권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건과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이 뭐예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해야 되죠. 즉 청구하는 상대방도 이행기해야 돼요. 청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행기고요. 청구한 상대방도 이행기해야 돼요. 결국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됩니다. 따라서 선이행의 의미의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도금 지급. 이게 선이행이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다. 근데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선이행의 의미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선이행의 의미의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두 가지 예외. 중도금 지급과 선이행의 의무라 하더라도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분양회사가 신용불안이야. 그러면 중도금 내야 되는 수분양자는 나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더라. 그리고 잔대금 지급끼리 경과했다. 잔대금 지급끼리 되면 상대방 이행기도 도래해버리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즉 선의무를 지체하던 중에 잔금 지급끼리 도래하게 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한관계에 있었던 잔금 지급뿐만 아니라 선의무였던 중도금도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관계가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건이 뭐예요? 상대방이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런 항변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대금 지급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지급을 안 하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왜? 갑이 나중에 이행 제공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 한번 소유권 이전을 제공하면서 청구해서 매수인을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요건 봤어요. 효력, 연기적 항변권이죠.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만 연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요, 항변권을 당연히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원고를 패소시키지 않고
피고는 매도인 원고로부터 물건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해서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이행 판결하게 된다는 거. 반면에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설령 주장하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채무의 경우 항변권이 있으면 연체이자가 붙지 않죠. 그 다음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라든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각각 매수인,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암기입니다, 이거는. 동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죠.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대표적으로 항변권이 붙은 채권입니다. 이 두 가지 채권은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기 못합니다.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두 가지는 따로 우리 시험법 바깥에 있는 제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계라든가 소멸시효라든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변권이 인정 안 되는 거, 동생관계가 부정되는 거 암기해야 되죠. 역시 돈 갚는 것과 채권증서 즉 차용증 반환, 돈 갚는 것과 저당권 등 담보권 말소, 동생관계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점령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아니죠.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잖아요. 보증금 반환과 동생관계인 것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 아니죠. 또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요게 동생관계예요. 요게 동생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라든가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판례 하나. 근저당권 실행 경우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경락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고, 경락을 받은 사람은 등기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자, 낙찰받은 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돌려줄 의무, 말소 등기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다. 반면에 반가로 2번. 갑이 을을 속여서 사기, 돈을 빌려주고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이 사기를 이유로, 갑의 사기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고,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취소가 됐고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을은 빌린 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병은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잖아. 이거는 계약이 취소된 부당이득 반환 의무니까 동생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동생관계다.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동생관계인 거 아닌 거 중에서 아닌 거, 인 거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4번은 가끔 나오죠. 구분수의적 공유관계 했을 때 지분 이전 등기, 동생관계. 완성된 목적물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 동생관계.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가압류이 저당권 말소 및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 이렇게 몇 가지 판례 추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쌍목계약상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위헌부담은 아까 계약 체결상에 하실 제목 원시적 불능이죠. 이건 후발적 불능입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됐다. 그래서 갑의 의무가 갑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 이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위헌부담이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토지 인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헌부담이죠. 쌍목계약의 당사자 일방 매도인의 토지 이전 채무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을 모두에게 잘못이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갑은 토지 인도 의무를 면하고 나아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다만 갑의 토지 이전 채무가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을의 지체적 불능이 된 경우, 을이 토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을이 부담해라. 즉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갑 따로 이득을 얻은 게 있을 수 있죠. 그 이득은 당연히 을에게 상환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 자, 조문 확인해 봤고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분해서 소멸되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는가? 원칙. 요건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양당사자, 원래는 양당사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죠. 원칙. 물론 예외는 채권자 잘못이 있는 경우니까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겐 잘못이 없는 거죠.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돌려줘야 됩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지체중 불능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채권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채권자 위험 부담의 경우 채무자가 따로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그건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인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은 위험 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으로 해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 땅이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었다. 위험 부담이잖아요. 계약 후 땅이 수용이 되거나 계약 후 건물이 원인 모를 화재로 멸실 또는 지진으로 멸실, 후발적 불능. 이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이나 보험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으로 가지 않고 대상 청구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 쌍무계약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사용 과실책임, 그다음에 동시 이해한 명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세 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계약 총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의 해지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